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2023년 새해 모두 잘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김 과장님 뭐 감기라도 걸렸나 봐요? 아이, 그런 게 아니고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저 김 과장의 별명이 이제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지키남인데 들어보셨나요? 지키남이요? 예, 지키남. 지구를 지키는 남자. 그게 지키남이거든요. 요즘 이제 이 지구가 많이 아파요. 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약, 전기 절약을 위해서 여기 따뜻하게도 입고 제가 뭐 이제 방송이라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 내복까지 갇혀 있고 이런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과학 프로그램 하더니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에너지 전략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구를 위해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바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줄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혹시 아시나요? 에? 아니, 그렇게 깨끗한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게 대체 뭔데요? 빨리 알려주세요. 화석 연료의 시대는 끝났죠. 깨끗한 지구를 위해서 에너지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네, 이 시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안에 어떤 과학기술이 숨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일하는 김성규입니다. 저는 과학기술 R&D 정책과 탄소중립 R&D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물질을 이용해서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차세대 태양전지를 연구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과 송슬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요즘에 에너지 대란이다, 뭐 에너지 위기다 이런 말 자주 듣게 됩니다. 네. 김 과장님도 알고 있죠? 아니, 제가 또 상식 박사, 척척 박사 김 과장 아니겠습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딱 중단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에너지 대란이 지금 촉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입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경제가 흔들리게 된 계기가 바로 유가의 상승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안정화된 추세이긴 한데 저유가의 시대가 종결되고 이제는 고유가의 시대로 가고 있는 부분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국제 에너지 경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혹시 우리나라가 해외의 에너지를 얼마나 수입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낮다고 생각하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발전소에 있어요. 중부 발전 같은 데 네. 근무하고 있는데 그거 다 생산하잖아요. 그게 발전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 발전기를 돌아가게 만드는 에너지원, 연료원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면 우리나라 경제를 같이 흔들리는 그렇겠어요. 정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여기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건데 우리나라 스스로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에너지 자립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네. 에너지 자립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생각을 하면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도 그런 태양광과 풍력의 활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탄소입니다. 이 탄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뭐 탄소세라든지 탄소 배출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네. 혹시 탄소 배출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알죠. 공부했죠. 알죠. 어떤 거요? 역시 교수님답게.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제가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면 네.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에게 탄소 배출권을 사서 탄소를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핵심이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요. 화석연료 대신에 우리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이른바 신재생, 청정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네. 왜요? 어디선가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외침이요. 아! 와!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단어 자체는 워낙 많이 들어와서 익숙하기는 한데 맞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으니까 좀 정확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가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신에너지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부분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산한 열과 전기를 활용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액화석탄 아니면 수소, 연료전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재생 가능한, 영어로 할 때 리뉴어블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태양의 힘을 이용하거나 바람, 아니면 파도, 아니면 땅의 열 이런 것들을 활용한 계속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보통 의미합니다. 오늘 논의에서는 저희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아까 박사님께서 에너지 자립,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세계 각국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021년의 통계를 좀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요. OECD 38개국 중에서 평균적으로는 31.3%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78.1%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좀 알려진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41에서 42%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국 중에는 꼴찌에 해당하는 꼴찌예요?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3% 정도인데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와중에도 순수하게 우리가 재생에너지로서 얻고 있는 비율을 따지면 5% 이하가 되겠습니다. 많이 차이 나죠. 네. 근데 또 슬픈 것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전기 사용량은 3위입니다. 어머나.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가장 작은 비율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바쁘다. 갈 길이 멀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어떤 에너지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아니 그렇다면 지구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그 청정 에너지, 그 깨끗한 에너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오면 지구도 지키고 나도 지킬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몸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 몸이요? 뭐든지 몸으로 익히면 금방 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헬스장이야 뭐야? 우리가 몸을 움직여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자전거 페달을 1시간 돌리면 선풍기를 대략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와, 진짜 돌아가네요. 몸으로 느낀 거 말고 좀 진짜 과학적인 방법 없나요? 저쪽으로 나가시면 있는데 저쪽. 있으면 진짜 거기로 먼저 알려주시더라고. 이걸 왜 굳이? 안녕.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아까 그 매니저분이 여기로 오라고 그랬는데 잠깐만 감독님 이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 태양 맞네 여기 어디 계신 거야? 안녕하세요. 딱 포스가 그 매니저분이 말씀하신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과장남입니다. 김 과장인데 저보다 더 과학적인 분이 여기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저인가 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게 맞다면은 혹시 그 태양열 에너지 뭐 그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응?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태양광과 태양열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태양열 발전은 태양에너지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데요.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생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건물의 냉난방이나 급탕, 온수에 활용되죠. 태양광은 빛 이용하는 거죠? 아우, 역시 대표님. 태양광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데요. 모터와 같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모듈을 이용해 빛을 직접 전기로 바꿔줍니다. 태양광 모듈에 충분한 빛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제 내부의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네, 이를 이제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자유전자가 이제 N타입 반도체로 이동하게 되고 이제 이 전자의 흐름, 이제 곧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전 효과요. 네, 맞습니다. 광전 효과입니다. 감전은 아는데 광전 효과. 아, 충분히 이해 안 될 수 있죠. 예. 그럼 이제 안으로 가시죠. 아, 안에 뭐가 있나요? 아, 잠깐만,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제가 찾아간 곳은요, 국내 최초로 설립된 태양광 전문센터입니다. 태양광 분야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 연구 그리고 성능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직접 태양광 모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문과생인데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아유,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문과생의 일일 과학도 도전! 와. 전기를 일으키는 기본 단위인 셀. 이 셀을 여러 개 조립해서 모듈을 만듭니다. 오, 있어 보인다. 자, 드디어 문과생 김 과장도 해냈습니다. 태양광 모듈 완성입니다. 전기를 한번 켜봐야 되는데 어떻게 킵니까? 이게 뭐라고 했죠? 태양광 모듈이라고 하셨으니까. 아, 태양! 자, 이렇게 교육용 실습 네. 모듈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아직 보기 전까지는 잘 믿음이 안 가거든요. 네, 바로 이렇게 불빛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와! 오, 필라멘트 진짜 들어오는 거 봐, 꼬마 정구에. 저 오늘은 햇볕이 아주 그냥 쨍쨍한데 네. 뭐 흐리거나 구름 낀 날에는 이거 어떻게 발전을 돌립니까? 태양광 모듈은 구름에 가려진 빛 혹은 이제 주변에 반사된 빛, 간접 광선에서도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2m, 세로 1m 정도 되는 태양광 전지판은요, 하루에 약 1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가정에 설치한다면 냉장고 한 대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듣기로는 이 태양광 에너지 말고도 또 깨끗하고 또 청정한 에너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나요? 아, 있죠. 바로 저겁니다. 오! 우리가 바닷가나 산지에서 종종 보게 되는 커다란 선풍기 모양의 풍력 발전기. 바람이 날개를 회전시켜서 이때 생긴 회전력, 즉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바람뿐이죠. 와, 이게 설마 그 풍력 발전기 그 날개 중에 하나 이거 대박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네. 저기 계세요?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야,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아직 감은 안 오는데 진짜 공간이 넓네요. 그러면 지금 이곳은 이 풍력 발전기 날개를 만드는 곳인가요? 블레이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블레이드 구조 시험 센터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는요, 국내 유일의 블레이드 국제공인시험기관입니다. 최근에 초대형 블레이드를 개발해서 인증시험까지 성공했는데요. 뒤쪽에 있는 이 블레이드는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가늠이 안 되거든요. 현재 뒤에 보시는 블레이드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100m짜리 8메가와트급 블레이드입니다. 이제 뭐 길이로 보면 68m, 뭐 65m, 48m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 일단 지금 뒤에 있는 게 100m란 얘기죠? 네. 제가 한번 갔다 와볼게요. 네. 출발! 에이, 김 과장이 뭐 얼마나 빠르겠어요. 하하, 제 별명이 또 기사인 볼트입니다. 아, 저거 오, 생각보다는 잘 달리는데요? 이것만 이제 벚꽃 졌으면 10초 나왔는데 어쨌든 3초. 네. 제가 봤을 때 100m 맞네요. 확실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이 100m급 블레이드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8,000 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은 블레이드가 크면 클수록 발전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길고 더 큰 블레이드를 만드는 게 핵심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만들면 운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건 말이죠. 그야말로 특급 작전이야. 블레이드 이동은요, 인적이나 차량 통행이 드문 밤 시간대에 주로 움직이는데요. 무게가 보통 20톤에서 50톤 가까이 되기 때문에 특수 이동 수단이 동원됩니다. 평균 길이가 무려 전봇대의 7배에 달해서 설치도 괴물급 작전이죠. 네, 가까이서 한번 올라가서 보시겠어요? 어디로 올라가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여기로 올라가요? 위험한 거 아니죠? 아, 괜찮습니다. 블레이드는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아주 특별한 소재로 제작되는데요. 야, 가까이서 이 풍력 발전기 날개를 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잠깐 만져봤는데 이게 촉감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무슨 소재예요? 카본 섬유와 유리 섬유가 둘 다 적용된 블레이드입니다. 철의 이제 무게 대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도는 10배 이상 되는 아주 강한 소재거든요. 이 공간 자체가 이제 이 블레이드를 테스트하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블레이드의 경우 이제 20년에서 25년의 수명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이제 자연 환경이 있다 보니까 특히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극한의 환경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필수 시험들을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시험을 통과한 블레이드는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바람과 한 몸이 되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람아 멈추지 마라. 오늘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펑펑 쓰다 보면요, 지구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우리 꿈돌이도 아프다는 사실.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나와 꿈돌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거지? 응? 최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풍력 발전기가 우리 주변에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숨겨진 원리까지 우리 김 과장 덕분에 알게 되니까 뭔가 좀 더 친숙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친숙하죠. 아니, 저도 이번 촬영 덕분에 이 재생에너지의 매력에 아주 흠뻑 빠지고 왔는데 300와트급 태양광 모듈 2,000장을 설치하면요, 1년에 이산화탄소 약 300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네네네. 30년산 소나무 44,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태양빛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한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양빛을 받으면 받는 대로 다 족족 전기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인류는 더 이상 에너지 고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그 태양빛이 가지는 에너지 총량이 우리 인류가 쓰는 에너지 필요량보다 1만 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이제 햇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부분인데요. 아까 김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경험하신 것처럼 그 역할을 바로 태양광 셀, 태양 전지가 하게 됩니다. 태양광 셀에 태양빛이 닿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광전 효과는 사실 이 원리를 밝힌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고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바로 광전 효과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셀, 그 태양 전지에 햇볕이 닿게 되면 그 빛을 충분히 흡수를 해야 그걸 전기로 바꿀 텐데요. 그 흡수율에 한계가 있고요. 또 전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연료 손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기 중에서 한 27% 정도가 높은 효율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많아야 27%밖에 전기를 못 만든다고요?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이렇게 낮은 효율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효율을 높이는 부분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중요한 연구자들은 네. 태양광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밤도 자지 않으면서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그 효율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저는 잠은 자는데요. 몇 시간 자세요? 몇 시간? 충분히 6시간 이상 자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뭐를 좀 가져왔는데요.
아마 아까 이거 과장 생활에서 본 거예요. 네, 보셨던 조금 익숙한 것일 것 같아요. 두 가지의 태양 전지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왼쪽에는 아까 이제 과장님이 만드셨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실리콘 태양 전지 모듈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오른쪽이 바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라는 것입니다. 네? 뭐요? 이름이 조금 어려우시죠? 네. 네, 이거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소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러시아 광물학자인 레프 페로브스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결정 구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특정한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광반도체의 성질을 띠게 되거든요. 평소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로 존재하다가 빛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태양전지가 바로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되겠고요. 고효율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만들려면은 사실 공정이 조금 복잡하고 가격이 되게 비싸요. 반면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아주 값싸게 만들 수 있고요. 아주 쉬운 공정을 통해서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태양전지를 예를 들어서 집에 설치하려고 하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 에너지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열이나 수분의 안정성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조금 안 좋아서 최근에 이제 수분의 안정성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을 제가 개발을 해서 연구 논문으로 좀 발표를 한 예가 좀 있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크게는 만들 수는 없고 저희는 작은 사이즈의 셀을 만들어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이렇게 모듈화 시켜서 테스트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듈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전에 한국화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듈화 시키고 상용화 기술을 연구를 같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잘 되면 교수님께서 만든 이 태양 전지가 전 세계에 꼭 필요한 곳에서 정말 많이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딱 우리 손 교수님 뵀을 때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게 이름에 또 이제 기자 들어가니까 나 이제 이거 통해 아시죠? 에헤이. 의형제가 가시죠, 의형제. 아까는 여자인 줄 알았다고. 담아드셨어요. 이렇게 진짜. 네, 그거는 맞습니다. 조남만 듣고 처음에 그런 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제가 내친 김에 좀 아이디어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떨까요? 네? 아이디어. 뭐 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죠? 아예 들어봐. 이거 만약에 제 아이디어가 접목이 된다, 저 대박 납니다. 진짜요? 솔직히 지금 보면 저 뭐야 페로브스카이트? 네, 네, 네. 저거 색깔이 조금 거무튀튀한 게 약간 좀 칙칙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기 색깔을 좀 알록달록하게 만들면 뭔가 인테리어 효과도 좀 있고, 그 컬러풀하게 좀 어떻게 만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 연구실에 스카웃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요? 아니 이게 된다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원소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적절하게 원소를 치환시켜주게 되면은 저희가 과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색깔을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뭐 주황색, 빨간색, 갈색까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튜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색깔을 튜닝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 변환 효율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넓은 큰 빌딩의 벽면을 가득 채운다든지 해서 넓은 면적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실내등이라든지 혹은 작은 가전기기를 돌리는 작은 소규모의 발전에는 저희가 색깔을 예쁘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저희가 알록달록한 신미성 있는 태양전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정말 좀 성공시켜 주세요. 저희 슬기 누나. 슬기요. 네. 나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 과장 오빠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받으시네. 자, 태양광 에너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하나의 재생 에너지죠. 풍력 발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대관령 양떼 목장을 다녀왔거든요. 그 목장에 쫙 펼쳐진 그 수많은 바람개비, 이 풍력 발전기에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되게 뭔가 기분도 좋고 또 뭔가 청성 에너지 만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많이 들뜨더라고요. 그렇지. 네. 근데 요즘 보면 이제 바닷가 쪽에도 있잖아요. 보령 쪽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기능이나 뭐 성능이 있어서? 일단 이름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다에 설치되면 해상풍력이라고 부르고 네. 육지에 설치하면 육상풍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지에 설치되게 되면 큰 규모보다는 어느 정도 작은 규모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치비나 아니면 설치의 용이성이 좋고 또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도 좀 경제성이 조금 더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다에 설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고요. 바다의 바람이 육지의 바람보다는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발전량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육상풍력이나 해상풍력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설치가 되고 있지만 더 많은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중심으로 더 많이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 휴가 갔다가 너무 눈 좋았겠다. 바로 앞에서 봤는데 네. 정말 이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작게 만들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설치도 좋고 운송도 쉬울 텐데 이런 생각 들던데 뭐 이유가 있겠죠? 크게 만드는 데는? 아까 전에 슬기 누나께서 슬기 교수님께서 태양광 전지의 어떤 연구개발 흐름이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했으면 풍력 발전기 역시 크기를 키우면서 대형화를 하는 부분이랑 발전 효율을 높이는 부분을 연구개발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개 길이가 2배 크게 커지면 발전은 4배 많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는 게 더 생산 효율이 좋은 발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더 풍력 발전기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발전기는 대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게. 제가 모르는 또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한 수치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풍력 터빈을 만드는 회사 중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할리 에이드 X는 최대 높이가 260m인데 그 높이를 상상해 보면 남산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리고 날개가 107m인데요. 날개가 돌아가는 그 반경 안에 축구장이 2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만씩 돌면 한 가구가 이틀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생산이 되고요. 이러한 대형화 추세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300m 이상 급시 조만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2022년 1월에는 전남 영광에 있는 국가풍력실증센터에 날개 100m, 232.5m, 그러니까 남산 N타워에 해당되는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서 시험 운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방금 교수님께서 초대형 날개 상용화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초대형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날개 소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공부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인정하겠는데 그거 네. 어떻게 알아, 박대리가? 제가 또 신소재공학과 학생 아닙니까? 그치. 이게 주워들은 정보들이 많아요. 아까 그 김 과장님 달리던 그 날개 있잖아요. 블레이드. 그 블레이드가 원래는 유리섬유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왜냐면은 가벼우면서도 또 저렴하고 나름 상용화가 잘 됐었는데 이렇게 초대형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가벼운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탄소섬유입니다. 탄소섬유. 그래서 유리섬유를 대체할 탄소섬유. 심지어 가벼운데 이 강성, 그러니까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도 기존 유리섬유보다 3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차세대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소재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죠. 올해는 좀 과장 승진 가능하겠는데 이 정도면? 아유, 우리 박대리 뭐 볼 때마다 상사로서 참 뿌듯합니다. 아 근데 말이에요. 뭐 청정에너지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날씨나 이런 어떤 주변 환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게 전력량이 좀 들쭉날쭉하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 이런 어떤 불안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어디 없나요? 지금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축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부분인데요. 재생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바람과 태양 등 변동성 높은 환경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 바로 가상발전소입니다. 가상발전소는 과거의 대형 발전소 중심의 전기 생산 체계에서 벗어나서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발전소들이 하나의 발전소처럼 뭉쳐서 발전소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생에너지의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광은 태양의 빛이 많을 때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풍력 역시 바람이 풍부할 때 전기를 생산하게 되겠죠. 하지만 태양과 바람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원하는 만큼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상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는 작은 발전원들, 이를 분산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산 에너지원의 중요한 특징은 빠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산 에너지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작은 태양광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전기차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기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는 그 수요를 주는 수요 반응 또는 아니면은 수소와 같이 전기를 다른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 이런 부분들이 분산 에너지원이 되는데요. 이러한 분산 에너지원들을 IT 기술로 하나의 가상적인 발전소로 묶어서 급변하는 변동성에 대응하는 그런 기술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미래에 어떻게 보면 전력 시스템에서의 가장 중요한 흐름, 가장 중요한 공급 체계라고 부르고요. 가상 발전소가 일반화된 미래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전기를 생산하는 적극적인 소비자, 프로슈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아직은 시범 단계이거나 작은 사업 단계이지만 재생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재생에너지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기술적인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가상발전소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과 제도와 그리고 기술도 함께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흐름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만드는 일을 얘기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80에서 90%를 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한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처하는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연성을 갖춘 새로운 에너지 공급 체계가 바로 가상발전소입니다. 가상발전소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질 때 생성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고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효율을 높이고 또 안정적인 공급 도와줄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각국의 경쟁이 정말 치열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뭐 편견이나 불신이 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뭐 바람, 태양빛 이런 거 잘 활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 해도 우리나라가 이걸 잘 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발전하기 위한 입지들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일사량이 연간 1,459kWh로 단위 면적당 그런 수준으로 일사량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일사량이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높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잘 알려진 독일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의 경우에도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해상 풍력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입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형이라든지 풍량을 고려해서 적절한 발전기를 설치한다면 풍력 발전 또한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조건이 안 좋다? 이건 거짓! 저는 또 한 알뜰 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면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전기요금 폭탄 맞는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비용을 조사를 해본 결과 전 세계의 한 62% 국가에서는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가 이미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이 계속 효율을 더 높이면서 발전하면서 경제성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 동안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비용이 8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정보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의 어떤 그 생산 비용이 118.2원 per 킬로와트 아워, 그러니까 1kWh당 118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불과 5년 전인 2015년보다 현재 한 28% 낮아진 상황이고 또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될 미래를 생각한다면 경제성을 계속 좋게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관련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탄소 제로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던데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 원자력이라는 부분은 우라늄을 핵분열시키고 그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적은
우라늄의 양으로 많은 전기량을 생산할 수 있는 이것을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클린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한계 또는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방사능 누출, 사고에 의한 안전의 위협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핵분열 이후에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 이거를 방사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반감기가 그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수만 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직은 좀 난제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자력 기술도 다른 에너지 기술처럼 발전하고 있고요. 원자력 기술도 안전성을 높이고 또 환경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발전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익숙한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가스 발전소, 또 송배전 시설, 아니면 전신주, 그리고 변전소와 같은 모든 시설들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이기보다는 무언가 우리 동네에는 설치하지 않으면 좋을 님비에 해당되는 그런 약간의 혐오 시설에 가까운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청정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사회 수용력을 얼마나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얼만큼 더 많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정치와 정책 그리고 시민사회의 어떤 함께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고 작은 논란들 있을 수 있겠지만 단점을 보완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역할, 이게 바로 과학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관한 궁금증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질문들 도착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엄마 아빠랑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보니까 풍력 발전기 날개가 전부 3개였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4개면 안 되나요? 평소 태양광 발전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사막이나 적도 부근은 워낙 햇빛이 강하니까 그만큼 태양광 발전 에너지 효율이 높을 것 같은데 맞나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가 질문을 해줬는데 저도 이 생각했어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봤던 풍력 발전기도 날개가 3개였거든요. 이거 4개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그 바람개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바람을 접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풍력 발전기가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50m 블레이드면 보통 10톤에 해당되는데요. 10톤이 3개가 붙여지면 30톤, 4개가 붙여지면 40톤이 되겠는데 4개를 붙이는 것보다 3개를 붙일 때 전체적인 효율성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개를 붙이게 되면 구조물의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더 안전성이 좀 나빠지게 되고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풍력 발전기의 최적 조합은 그 날개가 3개인 그걸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막이나 적도 부근은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을 것 같다. 왜냐? 워낙에 기온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맞아.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1년 평균적인 일조 시간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2,400시간 정도 2,400. 되고요. 사하라 사막은 약 4,000시간. 그러니까 얼핏 거의 2배 정도의 높은 일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일조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온도는 25도라고 해요. 25도에서 1도씩 올라갈 때마다 태양전지 효율이 대략 0.5%씩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더워도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하라 사막이라고 가정을 하면 평균 기온이 40도에서 50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잃어버리는 태양전지의 그 변화 효율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사막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막은 모래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모래가 날립니다. 그러면 이 태양전지 위에 모래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은 이 모래가 쌓인 부분은 빛을 흡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태양전지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은 비도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고온에 그리고 모래바람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태양전지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쏭달쏭 궁금증 두 분께서 명쾌하게 해소해 주셨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 말고도 또 어떤 재생에너지들이 등장할까 참 궁금합니다. 이 제가 또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과장남으로서 또 아이디어 하나 또 드릴게요. 정전기. 우리 때마다 이런 이 정전기. 네. 이거를 약간 좀 활용을 해서 변환을 시켜가지고 뭐 핸드폰 충전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머리 말릴 때 헤어드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재생에너지 정말 아닙니까? 좋겠는데요, 네. 되면? 오늘 정말 김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짚어주시는 것 그럼요. 같아요. 정말로 스카웃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매니저 데려가세요. 통해서 연락 주세요. 네. 정전기는 말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전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지되어 있는 전기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찰을 가하거나 하면 순간적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건데요. 수천에서 수만 볼트의 전압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정전기나 그 외에도 우리가 생활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모아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기기를 충전하고 하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고요. 에너지를 수확한다, 회수한다라고 부르고요. 최근에는 땀을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하면 땀이 나잖아요. 네. 거기 땀에 있는 어떤 성분이 이제 전기를 순간적으로 통하게 유도를 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와, 진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발전 같은 경우에는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 에너지 하베스팅 같은 경우에는 뭐 정전기, 열, 소음, 진동과 같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순간적으로 전자를 방출할 수 있는 구조의 소자를 만들고 그 소자를 이용해서 그 자극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좀 성숙되게 되면은 그런 작은 전자기기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충전하지 않아도 일상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충전하는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래를 바꿀 청정 에너지,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재생 에너지의 시대가 본격화됐다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지난 11월에는 우리나라 발전기를 얼만큼을 지을지를 결정하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2021년 발전 비중이 31%인 석탄 발전기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가 수립이 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역시 이제 목표를 상향했는데요. 2021년 지금 이제 7.5% 수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30년에 21.6%로 올리고 그 중심에는 태양광과 풍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촬영을 하고 있는 대전 인근에 있는 충남 보령에는 네. 해상 풍력, 태양광, 수소 단지를 어우르는 그린 에너지 허브가 조성이 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미래가 이런 충남에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남 에너지 그린 에너지 허브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아주 무한한 에너지원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충분한 제도적인, 기술적인 조건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에너지 관련 기술력이 상당히 연구가 많이 최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흔히 우리가 자원 하나 안 나는 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무한한 에너지원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저도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해서 조만간 좋은 결과를 좀 보여드릴 수 있게 네. 노력을 하겠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년 한 해 키워드 검색 1위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키워드 검색. 키워드? 네. 김기환. BTS. 놀랍게도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이제 국민들도 기후변화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잠깐 선택하거나 우리가 선호에 따라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 부분에서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 전환에서 우리가 모두 나서서 함께 만들어 나가자.
라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개인의 선호 아니면 근거 없는 비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모두가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나누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세계로 도약하는 과학계 별들. 오늘은 어떤 기술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식충식물을 모방해 기름을 떠내는 뜰채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기라도 하면 바닷속 생물들에게 너무 큰 악영향을 주잖아요.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식충식물 네펜데스는 표면에 두껍고 미끄러운 수분층을 만들어 벌레를 잡아먹는데요. 여기에 착안해 만든 뜰채 역시 수막을 만들어 물은 통과하지만 기름은 걸러지도록 제작됐습니다. 이 뜰채는 10분간 작업했을 때 무려 기름 흡착포 900장이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기름 제거용 장갑이나 의류에 적용된다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바이러스를 40분 만에 진단하는 PCR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를 검사하려면 적어도 4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방역에 있어서 시간은 금! 우리 연구진이 마냥 손 놓고 있진 않겠죠? 이 기술은 바이러스별로 나타나는 빛에 각각의 코드를 부여하고 그 코드를 수신하는 코드 기반 신호 처리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그 덕분에 40분이면 4개 이상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도 있고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초기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 같아 뿌듯하네요. 카이스트가 사람의 근육보다 무려 17배나 강한 인공 근육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비법은 바로 젤 형태의 액정 물질에 그래핀을 결합한 신소재에 있습니다. 별다른 에너지 없이 온도 변화만으로 동물 근육처럼 수축과 이완이 가능하다는데요. 정말 놀랍죠? 얇은 인공 근육 한 다발이면 1kg의 아령을 들 수 있고 이를 활용해 만든 인공 자벌레는 일반 자벌레보다 3배는 빠르다고 합니다. 원격으로 빛을 쏴 열을 가하면 순간 힘이 최대 17배까지 세진다고 하니 인공장기나 웨어러블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오늘도 매일같이 달리는 연구진들 덕에 대한민국은 걱정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로도 불리는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지 네. 또 우리 사회가 함께 뭔가 미래를 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를 과학을 통해서 또 재미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태양광 분야에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세 분의 MC분과 김 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또 연구자로서 동기부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드립니다. 자, 에너지 위기 시대 더 나은 에너지를 찾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